여기서도 충분히 한 문제 나올 수 있는 영역인데, 경제 문제.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경제 문제랑 선택의 문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했죠. 부모님하고 조국은 선택할 수 없지만 나머지는 선택 가능하다. 부모님 선택 못하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김씨고 이씨였지. 또 태어나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이거 선택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선택할 수 있대요. 왜 이렇게 선택의 문제가 발생할까? 그 원인은 간단해요. 아까 경제제가 자유제의 차이점이 뭐였어요? 희소성이 유무죠. 자유제는 희소성이 없으니까 선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대가 없이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경제제는 저걸 사? 안 사?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선택해야 되는데 그건 바로 발생 원인은 얘 때문이라고요. 희소성 때문인데요. 자, 희소성은 뭐예요? 욕망에 대해서 이를 충족시켜주는 재화나 서비스 등의 수단이 모자라는 거죠. 그러죠?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게 희소성이고, 이 희소성 때문에 결국 우리는 경제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득이 무한대라면 소비하고 저축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소득이 한정돼 있다고. 일정하다 보니까 소비는 얼마로 해야 되고 저축은 얼마로 해야 되고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정부의 예산도 내년도 예산이 550조가 넘대요. 올해 처음으로 500조가 넘었는데 벌써 1년 우리 정부에서 지출할 예산이 550조가 넘어. 그럼 이 550조 가지고 나라 살림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쪼개가지고 국방 예산, 교육 예산, 복지 예산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요. 예산이 넉넉해봐. 동해 칠광구에서 석유가 그냥 쾅쾅 쏟아져 봐요. 그냥 여러분한테 복지, 노르웨이가 그랬듯이 막 줄 수 있다고. 금방 우리나라 선진국 되는 거지. 근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 희소성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선택 문제가 이제 또 이게 설명할 게 많은데 이건 조금 미루기로 하고, 조금 미루고, 그러면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그 폴 사멜스라는 사람은 어느 시대든지 어느 나라든지,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옛날이건 지금이건 우리나라건 다른 나라건 시공을 초월해서 기본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있대요. 이 기본적인 부딪히는 문제를 이 사멜슨 선생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what, 무엇을 얼마나 만들까 이거예요. 네? 소고기는 얼마나 만들고, 오늘 오면서 잠깐 뉴스 보니까 이번 마이삭 태풍, 그 뉴질랜드에서 6,800마리 소를 싣고 중국으로 가다가 마이삭 만나가지고 이게 뒤집혔대요. 소 6,800마리가 지금 수장돼 있어. 그중에 몇 마리는 떠가지고 또 허우적거리고 있더라고요.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거 보니까 참 마음이 안 좋던데. 자, 소고기는 얼마나 만들고, 돼지고기는 얼마나 만들까? 탱크는 얼마나 만들까? 책상은 얼마나 만들까? 아파트는 몇 채나 건설하고 단독주택은 몇 채나 만들까? 무엇을 얼마나 만들까? 이거 문제죠? 그러니까 재화의 종류 및 수량 문제입니다. 이걸 좀 유식하게 표현할게요. 어떤 재화를 얼마만큼 만들까의 문제. 이걸 유식하게 표현하면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자원 배분 문제라고 표현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만들면 되겠죠. 이게 이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겠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해야겠죠.
두 번째는 그럼 그걸 어떻게 만들지? 생산 방법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있네요. 무엇을 얼마나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만들지의 문제죠. 만든다. 생산의 문제죠. 생산의 문제는 효율성이에요, 형평성이에요? 효율성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효율성을 추구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이 세 번째라고요. 세 번째. for whom. 그럼 그렇게 만든 걸 누구한테 나눠줄 것이냐 이거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인가? 이겁니다. for whom. 결국 이걸 소득 분배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이 for whom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냐면 누구를 위하여 만들지 이거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만들지? 그러니까 이건 만드는 문제하고 나누는 문제가 다 결합되어 있다고요. 만들어서 누구에게 주지 이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구되는 가치는요. 효율성과 더불어 형평성도 동시에 추구되는 거예요. 유치하지만 이거 가지고도 시험 문제 낸 적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자원 배분 문제와 생산 방법 문제는 효율성만 추구하면 돼요. 형평성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만드는 것의 문제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소득 분배 문제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까지 추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시공을 초월해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문제 부딪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이제 해결해야겠죠. 해결 방법은 이게 시대에 따라 다르다고요. 시대에 따라 달라. 고대, 원시부터 할까? 원시 어떻게 해결했어요? 내가 필요한 물건, 내가 가능한 방법으로 나를 위해서 해결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약탈 경제죠. 원시 사회는 수렵, 어로, 채집 이런 약탈 경제. 그러니까 약탈 경제,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때만 해도 약탈 경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석기 시대 넘어오면은 이제 농사짓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잉여라는 말이 등장해요. 잉여. 쓰고 남어. 쓰고 남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교환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나중에 차차 하기로 하고. 고대 사회로 보면은 이 고대 사회의 관습은 생산은 누가 해요? 말하는 동물이 하죠. 말하는 동물이 뭐예요? 노예. 말하는 동물. 고대 사회에서 안 태어나도 다행이에요. 내가 만약 고대에서 태어났으면 나 노예였으면 어떡했어. 평생 그냥 일만 하다가 노예 경제 체제로 해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세로 넘어오면 장원 경제로 해결하죠. 이걸 통틀어 가지고 뭐 관습과 전통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고대는 노예 경제라는 관습과 전통, 중세는 장원 경제 체제라는 관습과 전통으로 해결했어요. 근데 이거 별 의미가 없어. 옛날에 이랬는가 보다 정도는 아는데요. 구체적으로 노예 경제를 어떻게 해결했고 장원 경제 어떻게 이건 몰라도 돼. 중요한 건 이거죠. 오늘날이에요. 오늘날은 이 세 가지 경제의 기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첫째, 국가의 계획이라든가 통제로 해결하는 나라가 있어요. 국가의 계획과 통제로 해결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사회주의 국가. 그런가 하면 국가가 아니라 시장에다 맡기자는 거죠. 프라이스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프라이스 메커니즘. 시장의 가격이 모든 이 세 가지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해 준대요. 이 시장의 가격 기구 이게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표현한 얘기죠. 프라이스 메커니즘. 시장의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대요. 그러니까 모든 걸 어디다 맡겨라? 시장에다 맡겨라. 그러니까 군주가 개입할 필요 없다. 이게 아담 스미스의 주장이잖아요. 시장의 가격 기구. 이게 바로 이걸 이렇게 표현하겠다. 여기를 사회주의로 바로 갈 게 아니라 계획경제체제. 이걸 시장경제체제. 그런데 이 시장경제체제는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하죠. 시장경제체제는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한다고. 자유, 영리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사유재산제도 인정하고 경제활동으로 자유를 보장하고 영리 추구를 보장한다고요. 이런 시장경제가 바로 캐피탈리즘이죠. 자본주의 경제라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동자는 뭐예요? 개, 돼지지 뭐. 그러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 자본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주인인데. 이게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 개입이 필요한 거라고. 이게 이제 발달 과정을 알아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에서 어쩌다 한 번씩이지만 출제가 되니까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이 계획경제와 연결된 국가에서는 모든 걸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경제체제를 사회주의 경제.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는 이 두 체제가 공존하고 있죠. 남한 자본주의 경제체제,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자유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깨진 거야? 평등이 깨지는 거야.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평등이 깨져가지고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잖아요. 금수저, 흑수저. 근데 사회주의 경제는 어때요? 자유보다는 평등을 강조한다고. 국가가 다 같이 평등하게 살자. 근데 다 같이 부자로서 평등하면 괜찮은데 가난한 평등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럽의 사회주의는요, 부자로서 평등이잖아요. 저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사회주의하고 북유럽의 사회주의하고 북한의 사회주의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의 발달 과정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사회주의가 어떻게 발전했느냐. 여러분, 사회주의 다음에 등장한 게 뭐죠?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 차이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회주의는요, 능력껏 일하고 능력껏 받아가요. 다만, 내 건 없어. 결국은 다 죽을 때는 국가에다 반납하고 죽어야 돼. 다시. 사회주의 국가는요, 능력껏 일하고 능력껏 받아가요. 다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본주의는 어때요? 능력껏 일하고 능력껏 받아가지만 내 거야 다. 죽을 때까지 내 거야. 근데 죽어서 나중에 자손에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상속제도가 있지만 사회주의는 상속제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회주의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사회는 뭐죠?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뭐예요?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내 능력껏 일을 했어. 빵이 2개밖에 못 만들어졌어. 근데 우리 가족이 5명이야. 빵 5개 가져가면 돼요. 내가 능력껏 일했어. 빵 10개 만들어졌어. 근데 나는 혼자 살아. 빵 하나만 가져가면 돼. 그야말로 유토피아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상적인 국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단계에서 다 무너졌잖아요. 네? 소련도 사회주의 단계에서 무너졌지. 공산주의를 못 갔잖아. 공산주의는 유토피아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는 이걸로 출제 범위는 이걸로 끝이야. 근데 이건 자본주의 경제는 이게 3단계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칠판이 좁아서 이쪽에다 쓸 걸 이쪽으로 가져올게요. 여기 조금 치우고. 자, 자본주의 발달 과정입니다. 자본주의 발달 과정 보면 제일 먼저
자본주의가 이제 싹트기 시작한 게 이제 절대 국가에 이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죠? 중상주의 정책이 뭐예요? 상공업을 육성해가지고 수출은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국가의 부를 늘리자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대 국가의 중상주의 정책은 큰 정부에 해당돼요? 작은 정부에 해당돼요? 큰 정부론이라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는 경우라고요. 여기 이제 반발한 사람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여기에 반기를 들었어. 반발해. 그 사람이 아담 스미스였잖아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이 사람이 신뢰하는 게 시장이에요. 시장. 모든 걸 시장에다 맡겨라. 그러면 정부는 그럼 뭐야? 정부는 치안과 국방만 하면 된대요. 나라만 지키고 도둑만 막아주면 된다는 거야. 간첩 막고 도둑만 막아라 이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하죠? 전역만 지켜주는 국가. 야경 국가라고 하잖아요. 야경 국가.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은 뭐예요? 야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야경. 그러니까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가 되는 거예요. 야경 국가. 그래서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작은 정부죠. 정부는 작을수록 좋다는 거죠. 이거에 누가 주장했다고요? 아담 스미스. 예전에는 학자 이름을 출제했었는데 요즘 학자 이름 가지고 출제 안 하니까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이걸 우리는 자유방임이라고 표현해요. 자유방임 또는 고전적 자본주의라고 해요. 또는 순수 자본주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자유방임 자본주의, 고전적 자본주의, 순수 자본주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 사람 친구 중에, 아담 스미스 친구 중에, 아담 스미스가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아담 스미스를 지원하면서 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세이라는 사람은 이게 프랑스 사람이에요. 세이.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아담 스미스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아담 스미스는 뭘 강조했냐면요. 이게 18세기잖아요. 1776년이니까 18세기 중반이잖아요. 후반쯤으로 갔네. 이 18세기 후반이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막 일어날 때라고. 산업혁명. 그러니까 이제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막 바뀌는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물건이, 공산품이 없어서 못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담 스미스가 강조하는 것은 많이 만들어라. 많이 만들어라. 이걸 강조했다고. 그러니까 공급을 강조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자유방임 자본주의에서는요, 혹시 모르게 어떤 문제에서 나왔더라고. 이 아담 스미스는요, 공급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오늘날 태어났다면 우리나라 아파트 왜 이렇게 비싸? 막 만들어! 그러면 돼. 이런 주장이란 말이에요. 만들면 다 생각이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의 세이가 이 아담 스미스를 지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공급이 수요를 창조하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겨요. 다시, 공급이 수요를 창조한대요. 더 쉽게 해볼게요. 만들면 다 팔려. 그러니까 무조건 만들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을 중시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이 막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게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잖아요.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다고? 왕창 만들어졌다고? 오라? 근데 이제 사갈사를 듣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만들어진 거야. 공급 과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팔리잖아. 그럼 창고에 물건이 쌓이잖아요. 그럼 이제 생산을 줄여야죠. 그럼 생산을 줄이려면 생산 요소를 줄여야죠. 자, 생산의 3요소 뭐야? 토지, 자본, 노동이야. 이 중에 토지 줄일 수 있어요? 못 줄여요. 자본, 이미 공장 투자됐는데 어떻게 줄여? 못 줄여요. 노동, 가장 쉽게 자를 수 있어요. 그래서
노동을 자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 영국에서 그때 일어났던 운동이 기계 때문에 내가 일자리를 잃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망치 들고 저녁에 공장 가서 막 기계를 다 때려 부셔요. 이걸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그래요. 러다이트 운동. 우리 시험 문제와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었는데 안 팔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업자로 전락하고 이 실업자들이 막 공장 때려 부시고 사회가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시장에다 맡겼더니 부작용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시장 실패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돼요. 시장의 가격기구를 신뢰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버린 거야. 시장 실패가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는 따로 시장 실패 공부합니다. 시험문제 아주 잘 나오는 것 중에 외부 효과, 공공재의 생산 부족,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것도 자세히 공부하는데, 이때 시장 실패 중에 아담 스미스 시절에 나타났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계 대공황이잖아요. 시장에다 바뀌었더니 공급이 과잉돼버리고 사갈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는 공급보다 뭐가 강조된다? 사갈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갈 사람. 유효수요. 수요는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내가 저거 사야지 이게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저거 살 거야. 100원이라면 몇 개 살 거야. 이게 수요라고. 실제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실질적인 수요. 이걸 유효수요라고 그래요. 이제 유효수요라는 개념을 가지고 아담 스미스를 까는 사람이 등장해요. 역시 영국 사람이죠. 케인즈입니다. 케인즈가 등장해서 자, 이거 자유방임 이거 수정해야 돼. 이대로는 안 돼. 모든 걸 시장에다 맡겼더니 시장 실패가 나타나잖아.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 자, 이건 뭐예요? 근저부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복지국가예요, 복지국가. 야경국가는 뭐예요? 저녁만 지켜주죠? 복지국가는 뭐예요? 국가가 밤낮 없이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병들면 고쳐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고, 이 수정자본주의는 이제 뭘 강조한다? 수요. 유효수요. 그러면 내가 시장에서 실제 돈을 주고 물건을 사려면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럼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국가가 주면 되겠네? 실업자에게 돈 주면 되겠네? 지금 오늘날 긴급 재난기금 주는 게 바로 케인즈의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필요 없어도 댐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4대강을 이명박 대선 그때 할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된다고. 이 코로나로 이게 실업자 말에서 이때 돈을 써야 된다. 그 22조를 그냥 거기다 써가지고 4대강에 써가지고 부작용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풀어라 이거야. 그런데 돈을 푸는데도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공공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야. 그래서 댐도 만들고 도로도 새로 건설하고 공공임대주택도 건설하고. 그래도 배고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국가가 우리 긴급 재난기금 주듯이 기본소득을 주는 거라고. 그래서 케인즈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 책에서 정부가 줄 돈이 없으면 국민들한테 사기라도 치라는 거야. 정부가 댐을 건설할 돈이 없어. 도로를 건설할 돈도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나라식으로 할게요. 대통령이 TV에 탁 나와가지고 담화를 발표하는 거야. 국민 여러분, 여기 청주에 가장 유명한 산이 무슨 산입니까? 우암산. 우암. 소하고 관계 있어요? 우암산에 소나무, 예쁜 소나무 옆에 구덩이를 파고 항아리를 묻어놨는데 그 항아리 안에 5만 원짜리 지폐가 가득 들어있으니까요. 먼저 캐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믿은 이 청주 시민들은 어떻게 해? 신발끈 매야죠. 신발이 떨어졌네? 그럼 신발 사야지.
근데 신발만 사가지고 되나? 땅 팔려면 홈이나 삽 있어야지. 그럼 홈이나 삽 사러 가네? 그럼 홈이나 삽 만들어야지. 만들어니까 고용해야 되네? 고용한 사람이 소득이 생기네? 소득이 생기니까 또 뭐 사야지. 그거 사니까 또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그 거짓말이 생산 소비가 선순환으로 이어져 가지고 경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극 국가죠. 이건 어때요? 소극 국가. 작은 정부, 소극 국가. 이건 큰 정부, 복지 국가, 적극 국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케인즈가 또 이렇게 유효순기를 증기시켜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걸 컨닝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게 세계 대공황 때 케인즈가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걸 바로 컨닝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뉴딜 정책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에서 신뉴딜 정책 한다고 그러잖아.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돈을 풀겠다는 거야. 4차 산업 돈 푼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계 대공황을 극복했어요. 세계 대공황을 극복을 하니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정부가 너무 나서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나서기 때문에 발생하는 역효과가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가 나서봤자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 이것들 중에 정부 실패잖아요. 다시 정부가 나섰더니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이게 정부 실패죠. 1972년에요. 원유가 배럴당 3달러였어요. 72년이니까 꽤 오래됐어요. 1972년에 원유가 1배럴당 3달러였다고. 근데 다음에 73년에 바로 4배가 올라서 12달러가 되더니 79년에 10배가 올라버려요. 그래서 12달러가 120달러가 되거든요. 배럴당. 그러니까 70년대 1차 석유파동, 2차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국제 원유 가격이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공산품은 이 원유를 원료로 해서 만들거든요. 근데 원유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을 해버리니까 생산 원가가 그만큼 비싸지는 거야. 그만큼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못 사요. 사갈 수가 없어. 유효 수요가 이제 줄어드는 것이지. 거기다가 물가대로 계속 올라요. 왜? 원유 가격이 오르니까 모든 공산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경기는 침체에 빠져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처음 겪는 경제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면 경제가 성장하거든요. 경제가 성장할 때 물가가 오르거든. 근데 거꾸로 경기는 침체에 빠지면서 물가가 하락해야 봤는데 이게 물가가 오히려 올라버리는 거야. 이러한 인류 최초의 괴물을 만나요. 그래서 그 괴물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물가가 오른 상태에서 경기가 침체된 상태. 경기 침체를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하고요. 물가가 오르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태그네이션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겹쳤기 때문에 이걸 합쳐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져요. 그 전에는 없었던 단어죠. 그래서 이 정부 실패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게 정부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스태그플레이션 정부가 해결이 안 돼요. 정부가 개입해서 원유값 어떻게 잡고 경기 심지 어떻게 잡냐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그냥 시장에다 맡기자. 시장에서 알아서 시장에다 맡기자. 그래서 다시 시장에다 맡기자라는 주장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규모는 다시 작아집니다. 이 정부는 작지만 큰 역할을 하는 정부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 오늘 이걸 작은 정부에다가 논자를 하나 붙여가지고 작은 정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은 정부로 신자유주의.
이게 이제 프리드만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자,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 또는 정부 개입을 다시 줄이자는 것이죠. 정부 개입을 줄이자는 건데, 프리드만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정부라는 게 이게 바보로 봐요, 정부를. 어떤 바보냐면 샤워실에 바보로 봐요, 정부를. 바보가 샤워를 건 거죠. 아시잖아요. 탁 버튼을 딱 틀었는데 뜨거운 물이 촥 나오는 거야. 뜨거 놀래가지고 찬물로 팍 돌려버렸다고. 근데 이번에 이제 막 냉수가 촥 나오는 거야. 차가 탁 돌려. 뜨거운 물 또 쫙 나. 뜨거운 물 참이 중간을 모르는 거야, 이 바보가. 뜨거운 물 찬물만 보다가 어뜨거 나오는 거야. 샤워도 못하고. 그 바보가 바로 정부라는 거예요. 경제정책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국민들이 그 경제정책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이 지금 23번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23뭐라고 해요? 23타수 무안타라고 표현하대. 23번 부동산 정책했는데 부동산 잡았냐 이거지. 이런 문제가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했는데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를 못하니까 이제 더 이상 경제정책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동산도 시장에다 맡기자. 이런 주장이에요. 이게 신자유주의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 있어요, 없어요? 신자유주의? 지금 공동묘지 갔다고 그랬죠. 이게 신자유주의가 80년대, 이게 80년대에 잠깐 등장해요. 80년대, 미국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죽었죠? 레이건 대통령이 재정 규모를 줄입니다. 그리고 복지 예산을 줄여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대처의 수상 아시죠? 여자 수상. 대처 수상이 세금 적게 된 대신에 복지 예산도 줄여버려요. 그럼 이 신자유주의가 낳은 결과는 뭘까요? 빈부격차만 더 커졌다는 겁니다. 정부가 간섭하지 않으니까 힘 있는 놈은 더 많이 벌고 힘없는 놈은 더 굶어 죽고 이렇게 해서 빈부격차만 더 커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대처가 죽었을 때 영국의 어느 일간지 신문에 대서특필 했다고 그러잖아요. 악마 드디어 죽다. 그러니까 대처를 악마로 봤던 거예요. 누가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가진 자예요? 못 가진 자예요? 못 가진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여기까지만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80년대가 아니잖아요. 1980년대에 와가지고, 이건, 여기서부터는 상식이에요. 우리 시험법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80년대 세계 금융위기가 오죠? 세계 금융위기가 오잖아요. 우리나라도 87년인가? 그 악덕 고리대금업자한테 돈 빌려 썼다가 쌍코피 터졌었잖아요. 그 악덕 고리대금업자가 누군지 알아? IMF. 하간의 노동놈이죠. 세계 금융위기가 등장해서 다시 지금은 이걸 뭐 재수정자본주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다시 큰 정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우리 교과서는 아직 안 나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이 정도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경제 문제, 기본 문제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진짜 중요한 거 여기에요. 선택 문제. 잠깐 쉬었다 할게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집중이 좀 떨어질 시간이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